안녕하십니까. 조직관리론에 있어서 지난 1장에 이어서 오늘은 제2장 직무연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맡은 바 임무를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은 어떻고 맡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연구는 여러 가지 그 이론에 있지만 어떤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에 대한 배치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뭐 인사고과, 보상 관리, 노사 관계, 인적 자원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직무 연구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직무 분석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무 분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직무 분석은 뭐 여기 대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 분석의 목적. 직무 분석을 왜 하는가? 직무 분석은 종업원의 채용을 위한 충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는 훈련과 개발의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직무의 관리, 즉 직무 관리는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제나 직위, 그 다음에 직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또는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리는 직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직무 정보 그다음에 수집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분석하는 것, 이게 이제 직무 분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무를 평가합니다. 직무를 평가하고 직무 설계, 이런 순서대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직무 관리는 직무 분석에 대한 목적, 그 중요성은 무엇에 있는가? 직무를 분석하는 데 중요성은 직무와 개인의 적합성, 그 다음에 성공적인 그 직무 관리는 첫 번째 채용에서 자격 요건을 제공해야 됩니다. 채용할 때 그 자격 요건을 예를 들면 우리가 총무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총무에 대한 서류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타자 1분에 몇 타를 치는지, 몇 타 이상을 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역부에서 외국어가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점을 준다든지,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직무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채용 조건이죠. 두 번째로는 인사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평가는 결근 한 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제시를 하고, 지각이 많아지면 어떤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사평가의 기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직무에 따른 객관적, 합리적 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벌이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회사의 명예를 올린 사람들, 대외적으로에게는 어떤 합리적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무 자격 요건은 교육 훈련할 때 그 또 근거 자료가 되죠. 훈련을 어떠한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근로자들에게도 자신의 적성과 성취감을 위한 그 직무 설계는 어떤 그 현실 실현, 어떤 그 직무 설계 실현과 동기부여의 시발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job analysis, 즉 직무 분석. 이 직무 분석은 이 직무 분석의 개념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충원계획에 있어서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훈련과 개발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무 분석은 직무에 대한 상세한 정보, 지식이라든지 능력, 그 다음에 기술, 숙련, 책임, 이런 그 상세한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그 일련의 과정 활동을 말합니다. 직무 분석의 내용은 보통 그 직무의 특성, 직무 내용과 직무 목적, 그리고 작업의 특징, 작업 수행의 정신적 강도 및 육체적 강도, 또 작업 수행의 그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직원 특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 요건과 숙련 정도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개발의 목적은 인사고과나 보상관리, 종업원 보건위생관리, 노사관계, 인적자원조사, 이러한 것들이 전부 개발해서 훈련해서 이러한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직무 분석을 할 때는 이 직무 분석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의 명세서. 직무가 처하고 내가 그 일을 처하고 있는 데에 대한 그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나 뭐 부속품들, 이런 직무 명세서, 그 생산과는 어떻게 해서 어떤 라인을 타고 가는지. 그랬을 때 직무 명세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과 숙련, 이런 능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술서 같은 데는 이제 과업, 그리고 책임, 의무들이 따라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인력자원의 계획과 모집, 선발, 뭐 이런 것들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균등한 고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그 기법을 통해서 직무 분석, 즉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표가 되지 않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조직 관리라든지 기타 내부적인 어떤 직무 분석에 참고로 해서, 이게 기본 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툴을 사용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직무 분석인데, 이제 직무 분석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임상적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적성 검사, 성능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임상적 그 평가를 보면 직접 실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 분석,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임상적 분석은 임상적 방법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연구라든지 동적 연구라든지 심리 및 적성 검사라든지, 근데 성능 검사까지 하는데, 장점은 우리가 이제 직접 실시하기 해서 수집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데 반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직접 실험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직접 실험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죠. 직접 실험에는 이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임상적 방법에는 장단점을 따져서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조직에 맞는 것을 이제 우리가 택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관찰법이라고 있습니다. 관찰법. 이건 말 그대로 관찰법은 여러 직무 분석가들이 작업자들을 직접 관찰을 해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직무 분석가들이 작업자를 직접 관찰을 해요. 붙어서. 여기에 대한 장점을 보면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죠. 그리고 또한 그 여러 직무 분석가들이 관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찰 가능하고 직무 내용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런 생산직, 기능직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관찰법이 물론 뭐 다 좋긴 하지만 단점은 이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그 관리직이 있죠. 관리직들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표시가 이렇게 나지를 않죠. 어떤 그 평탄하게 가는데 그 업무 효율이 어떤 건가, 저 업무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눈에 뵈이는 것도 아니고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관리직 같은 거, 근데 정신적 직무 수행 같은 거 있죠. 결정 활동이나 판단해야 되는 활동, 이것을 판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작업 활동이 긴 직무에는 적합하지 않죠.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뭔가 표시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관찰되지 않지만 중요한 직무 정보 또는 간헐적 활동이지만 중요한 직무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관찰법에 대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워크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직무 활동을 무작위 추출해서 관찰하거나 또는 작업기록법, 작업자의 작업 기록을 참고를 해서 직무 활동을 관찰하는 그 작업기록법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관찰법은 관찰자들의 관찰 오류, 뭔가를 놓치고 자기가 보는 주관적인 입장에 대한 지각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워크 샘플링 같은 경우, 이게 워크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직무 활동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이쪽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여러 가지 무작위 추출해서 관찰하고 작업 기록법, 작업자의 작업 기록을 참고해서 직무 활동을 관찰하는 것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면접법인데요. 이 면접법은 직무 분석가들이 작업자들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1대1로 얼굴 보면서 면대면으로 해서 언어적 상호작용과 진술을 통해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이 면접법에 대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진술 면접을 통해서 정신활동, 이제 관리직, 정신활동이 이제 그죠. 판단 활동을 하는 관리직들이 있죠. 정신적 활동과 판단 활동을 하는 관리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진술 면접을 통해서, 진술 면접을 통한 것만으로도 정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 직무하고 긴 작업 활동에 대한 직무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페이스 투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협동이 필요한 직무 정보와 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직무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는 것이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을 보면요, 이 면접법의 단점은 면접자의 주관이나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면접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뭐 어떤 그 정도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 면접자의 주관이나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면접자 오류 발생한다는 것이 아무리 그 면접자가 정확한 수치와 정량과 정성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벌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접을 받는 직무 수행자들의 소극적 방어적 행동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정보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피면접자,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피면접자의 방어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면접자, 직무 분석가죠. 와 피면접자, 작업자, 다시 말하면 그 생산자의 친밀 형성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어 행동, 피면접자가 어떤 그 면접자의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 담당자로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어떤 방어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피면접자로서 뭔가 신문받는 듯한 그런 것을 느낄 때 어떤 자연적인 방어 기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어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접자하고 피면접자가 사전에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경험법은 직무 분석가들이 직접 직무를 수행해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또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직무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단점은 직무 분석가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직무에는 활용될 수 없고 또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무 분석가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정말 많은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직무를 직무 분석가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전부 포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는 활용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직무에 활용될 수 없는 부분, 즉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죠.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법인데요. Questionary Method라고 해서 질문지법, 설문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지법은 직무 분석가들이 직무 정보, 작업 활동이라든지 작업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항목을 설문지로 배포하고 수거해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질문지에 사지선다형이나 뭐 이런 사지나 오지선다형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직무 분석가들이 그러니까 작업 활동 또는 작업 조건에 대한 질문 항목을 설문지로 배포해서 수거해서
수거하고 그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질문지법의 장점은 동일한 시간에 대량의 설문지, 그러니까 질문지죠. 어떤 뭐 업무에 대한 질문지겠죠. 배포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롯된 것들이 표준화된 질문지의 내용을 수집해서 어떤 통계적인 게 이제 그 안에 계량적인 거, 정량적인 거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직무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설문지법의 이제 단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질문지 작성을 배포하고 수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분석 과정에서 분석가들의 자의성으로 인해 직무 정보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표준화된 질문지는 특색 있는 직무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지의 응답자, 그 작업자들이겠죠. 작업자들의 이해 부족, 왜곡 또는 응답 방어 행동 등은 정확한 직무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그 조직에 관련돼서 잘 활용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잘 맞춰봐야 되겠죠, 그죠? 현재 환경과 현재의 그 상태를. 다음에 이제 6번째 중요 사건법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그 직무 분석 방법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고 또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직무 분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9가지의 직무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맞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어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고용 창출을 할 때 기준이 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 좋은 점들을 잘 따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사건법인데, 이 중요사건법은 직무성과에 직결된 중요사건들이 있어요. 중요사건이 그것을 정의를 해놓고 직무 수행자의 행동에서 중요사건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자, 장점이 뭐냐면 직무성과와 직결되는 행동을 수집할 수 있고 직무 행동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사건법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큼직큼직한 말은 그 직무성과와 직결되는 행동을 수집할 수가 있어요. 행동과 직무성과의 그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뭐예요?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의 개발,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 사건이지만 노사미합의 등으로 수집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중요 사건, 즉 일상적 직무 행동, 그러니까 비중요 사건은 파악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직무에 대한 포괄적 정보 파악이 어렵다. 이것이 이제 중요사건법에 대한 이제 단점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건 뭐 특수한 경우의 회사, 뭔가 전문화가 된 그런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라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업기록법.
작업 추출법이라고 저기 돼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작업을 관련으로 해서 나오는 기록법임으로써 작업자가 기록한 작업 일지나 작업 메모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업자들이나 전문가들, 또 내가 특수한 업무를 했을 때 별도로 메모를 해놓고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성과 개발성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 기록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물론 장점은 작업 기록이 있다면 신뢰성 있는 어떤 직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직무 분석이 원하는 작업 기록이 아닐 경우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죠. 같은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작업 기록법을 아주 세게, 또 어떤 분은 뭐 적당한 힘,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드로핑 하는 데 있어서 그 압력이나 커피의 양을 작업 기록법으로 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작업 기록이 아닐 경우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단점 때문에 작업 기록법은 관찰이 어려운 그 엔지니어라든지 뭐 과학자, 고급 관리자 등의 직무 분석에 이용됩니다. 직무 분석의 방법으로서 어떤 기능적 직무 분석과, 그러니까 기능적 직무 분석, 그러니까 직무 분석의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뭐 직무 분석의 스케줄이라든지 기능적 직무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미국 노동성이 직무 배치와 상담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며, 미국 직업, 그래서 직무 분석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 잘못 1번 기억 동그라미, 기타 방법이 있는데, 노동부에서 디폴트 시켜놓은 그 직무 분석 스케줄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나사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는 직무 분석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고 어떻게 효율적이다라고 한 디폴트된 그런 직무 분석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기능적 직무 분석 방법, 요건 반드시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 있을 것 같고요. 직위 분석 질문지 방법들이 있고, 관리직 위 기술 질문지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셔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의 것들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직무분석 기술서와 직무명세서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무기술서. 이 직무기술서는 그 직무의 그 특성으로서 직위기술서 또는 직무해설서라고 하는 것으로서 직무분석 방법의 결과에 의해서 작성되는 직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직무분석 기술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직무의 특성인데요.
직무기술서란 직무 분석의 결과물로서 직무와 관련된 과업 및 직무 행동을 일정한 양식에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직무기술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직무에 대한 해설서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봤을 때, 이 업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직무 분석 방법의 결과에 의해서 작성되는 직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조직이나 근로자, 첫째 그 조직 차원에서 직무기술서는 직무명세서와 직무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인적자원을 충원하거나 또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그네들에게 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역량, 기술, 지식, 능력 이 개발의 기준이 직무기술서가 된다. 즉 개인 역량 개발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직무기술서, 이 직무기술서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무분석의 내용은 직무 명칭,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9급부터 있을 수 있죠.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에서 1급은 이사라든지 그런 임직원으로 이제 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직무에 대한 명칭, 그 명칭 중에서 급수, 조직 내 위치, 보고 체계, 임금과 관련된 직무 정보 이런 것들의 즉 다시 말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간결한 요약,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간결한 요약,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 도구, 장비 등 직무에 사용되는 원재료 등 그래서 원재료로부터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 감독의 형태 또는 직무 목적 달성을 위해 작업자가 하는 과제 활동, 직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 등이 그 주요 골자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최근에는 직무 수행의 결과까지 포함하려는 직무 분석의 새로운 어떤 직무 분석 명세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내용은 직무 수행의 결과까지 포함하려는 직무 분석의 새로운 어떤 경향으로서 결과 지향적 직무 기술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 중심 직무 설계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개인 특성, 어떤 성격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선호하는 것들을 반영한 직무 설계인 것이죠. 그래서 선호하는 직무와 직무 내의 연계, 직무 영역 확대 등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직무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무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직무가 갖는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으로서 이거 어떤 직무 기술서 다른 점은 직무 내용보다는 직무가 조금 더 요건, 특히 인적 요건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직무 명세서란 직무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행동, 기능, 능력, 지식 등을 기록한 문서예요. 간략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직무 명세서가 뭐냐? 그러면 직무 수행자의 특성이다. 다시 말하면 직무 명세서란 직무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행동, 기능, 능력, 지시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직무 명세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요건이래 그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더욱 세분화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 교육 명세서라든지 교육 훈련용이라든지 직무 명세서, 조직 확립용 직무 명세서, 임금 관리용 직무 명세서 등 목적별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조직 내에 또는 회사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명세서들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참고를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비교를 해보면요. 직무기술서하고 직무명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비교를 해보면 직무기술서가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직무명세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가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차이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직무기술사는 직무에 대한 것이지만 직무명세서는 직무의 명칭, 육체적 특성과 교육, 지적 능력, 특수한 지식과 기능, 과거의 직업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에는 직무에 대한 것이지만 명세서에는 직무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육체적 특성과 교육, 지적 능력, 특수한 지식과 기능, 과거의 직업 경험 등을 포함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명세서와 어떤 기술서가 어떤 것인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 분석에 보면 뭐 JA라고 쓴 건 잡과 아날리시스라고 그러니까 JA 해서 여러분들의 그 회사의 직무 조직 관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표도 있을 겁니다. 모든 직무가 갖는 모든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 과정. 직무 기술서가 있고 직무 명세서가 있습니다. 쭉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명세서와 기술서가 각각의 특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명과 위치 이렇게 쭉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명세서는 경험이나 판단력, 육체적 노력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직무명 인사관리위원이죠. 그 다음에 직무번호는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직구는 사업의 부서, 다시 말하면 또는 뭐 총무부서다 그러면 뭐 사총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거기는 직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사부로 되어 있고 인사로 되어 있고요. 직등급은 직급 12호. 뭐 회사마다 조금씩 직급 번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12호가 뭐 몇 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아마 9급부터 있는 걸로 알고, 물론 별정직 같은 그런 것도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9급, 직급 9급 9호로 시작될 수도 있고요. 9급이죠. 9급. 직급의 9급의 뭐 1호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무사업장은 본사인지 공장인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회사원의 채용, 훈련, 배치, 승격, 퇴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방침과 종합계획을 위반하여 정부 정원관리 또는 안전관리, 임금관리, 직무분석, 훈련개발 등 인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조원의 업무 수행을 지도한다. 직무 내용도 이제 별도로 나와 있죠, 그죠? 직무 내용을 보면 이제 연간 인원 수급 계획을 위반한다. 세워서 종업원을 채용하고 배치, 승격, 퇴직소에 사용하여 관계 규정을 관리 규정한다. 뭐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가면 이러한 것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 업무량을 조사하여 적정 인원을 책정 관리하며 기구의 신설, 개폐에 따른 증감 변동 요인을 조사 검토한다. 뭐 이런 직무 내용들이 쭉 적혀 있고요. 직무명에는 이렇게 이제 인사관리위원회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격 요건, 교육 경험은 학교 교육, 인문계 대학 졸업 정도. 보수 교육은 뭐 나와 있고, 실험 교육은 인사실무 3년 이상. 이렇게. 그래서 그 직무기술서의 한 예인 것이죠. 예를 좀 따왔고요. 합술적 지식이라고 해서 이제 경영학에는 이렇게 계획학 원론, 인사관리론, 경영조직론의 일반적 지식, 이제 법률학, 뭐 이런 앞전동 기준대에 관한 일반 서식.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 전공, 학술적으로 지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경제학 정도는 경제원론에 관련된 일반적 지식. 통계를 전공했다 그러면 기초적 지식, 심리학을 전공했을 경우에 사회심리, 산업심리 일반적 지식, 행정학으로 보면 기초적 지식, 이렇게 이제 쭉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성별란이 있고요, 체적 연령, 노력은 신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이 있는데 비교적 적다. 또는 정신적 노력에는 지도, 기억, 계획 등의 창의에 대한 노력이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기사항을 이제 쭉 적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업 부분의 어떤 자격 요건, 이런 것들도 교육은 경영관리를 주로 연구한 대학 졸업자 또는 경영실무상 그들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이제 회사의 어떤 고용 창출에 대해서 기준점이 마련이 되는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왔던 인사관리를 통해서 직무분석 또는 직무명세서의 자료 등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평가. 직무평가란 무엇입니까? 기업 내에서 각자의 직무가 지니는 중요성, 책임성, 업무 수행상의 곤란 등을 비교 평가하여 이들에 대한 상대적인 서열을 정하는 기법이다. 직무평가는 그래서 위아래의 어떤 그 서열을 정하기도 하고요. 업무 수행할 때 그 곤란도 등을 비교 평가해서 이들에 대한 상대적인 서열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직무평가는요. 그래서 그렇다면 직무평가는 어떻게 하라? 방법론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평가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직무평가의 방법에는 비량적 평가 방법과 양적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비량적 평가 방법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난이도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포괄적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서열법과 그죠? 서열법과
뭐가 있죠? 분류법. 그다음에 이 두 가지만 일단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서열법과 비교인데 여기 이에 대해서 양적 방법은 직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직무를 기초적 요소 또는 조건으로 분석하고 수와 양을 사용해서 분석적으로 판단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점수법과 그리고 요소 비교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열법과 분류법은요, 주로 포괄적인 판단에 의하여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고,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은 숫자를 사용한 분석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앞에 있는 것, 전자를 비양적 평가라고 하고 후자를 양적 평가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나요? 자,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이 있어요.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 그러니까 직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들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실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정확성을 잃지 않고 경영에 있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각종 방법의 장단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직무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여러 가지 법에 있어서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해서 어떤 같이 이렇게 맞대면에서 하는 것들이 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회사의 형편과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정확성을 잃지 않고 경영에 있어서 어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각종 방법의 장단점을 잘 활용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서열법과 분류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참고로 좀 많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